유쾌한 남자들의 시시콜콜 토크쇼 김프로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김프로입니다. 네, 한 주가 밝았습니다. 안녕하세요. 한 주가 밝았지만 오늘도 녹음을 하고 있는 김 선생입니다. 네, 한량 김 선생 나오셨고요. 네, 저는 김프로입니다. 그때 그 사건 지난달에 반응이 괜찮아가지고요. 지난달에 국정원 댓글 수사 관련된 3부작 네. 트릴로지가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았죠. 네, 괜찮았습니까? 아, 뭐 어디 오유인가요? 네. 오유인가 엠팍인가요? 오유였던 것 같죠. 네, 거기 뭐 또 올려주셨는데 네. 베스트 글로 올라가가지고 거기 따라서 오신 분들도 꽤 계신 것 같고 수줍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번에도 올려주세요. 그래서 이번 달에는 저희가 준비한 그때 그 사건이요. 네. 정윤회 씨와 관련된 사건들을 사건들을 정리했거든요. 그 유명한 정윤회 문건. 네. 정윤회 문건 및 그 문건 가지고 벌어졌던 생난리들. 네, 그렇죠. 물론 이제 정윤회 씨 사건으로 촉발이 됐지만 결국에는 핵심 코어는 최순실 씨였고 그렇죠. 뭐 그래서 국정농단의 요주의 인물은 최순실 씨라는 게 나중에 밝혀지긴 했는데 네. 그 정윤회 씨를 둘러싸고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또 꽤 이뤄졌었거든요. 사실 정윤회 씨가 메인으로 나오긴 했지만 문고리 3인방들도 주요 등장 인물이죠. 네. 그래서 저희가 정윤회 씨와 문고리 3인방 뭐 이렇게 엮어가지고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은 가토지국장 사건이 있었습니다. 작품입니까? 작품이지. 입에 붙었어 아주. 나름대로 작품이지. 김프로의 작품. 아, 그렇죠. 네. 가토지국장 사건은 이제 정윤회 문건과는 약간 궤가 다른 게, 네. 예, 그 세월호 7시간에 대해서 가토 산케이신문 지국장이 글을 한번 올렸다가, 그렇죠. 이제 네. 뭐 핵심은 정윤회 씨하고 미래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뭐 이런 루머들을 입에 올렸다가 결국 그것도 정윤회입니다. 네. 그것 때문에 굉장히 뭐 고초라면 고초를 겪었는데 네. 그 과정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이 이뤄졌는지 뭐 이런 내용을 좀 정리를 해드리고요. 그러면 그런 일이 입에도 담지 못하도록 그렇게 호들갑을 떨었던 정윤회라는 사람이 이제 문건에 등장해가지고 또 한바탕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거는 내일이랑 모레. 그렇죠. 네. 네, 이틀에 걸쳐가지고 정리를 한번 해드리고요. 그때 정윤회 씨를 제대로 만약에 그 정윤회 사건을 다뤘었다면 국정농단 사건이 훨씬 더 빨리 정리가 될 수도 있었을 텐데 뭐 그건 이제 원론적인 얘기고. 일단 오늘은 가토지국장 이야기로 네. 몸을 가볍게 풀고 내일 모레 이제 본격적으로 정윤회 건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제 이렇게 한번 맛배기다 생각하시고. 이번 달에 에피타이저로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오늘 걸 듣고 뭐야? 뭐 이렇게 가벼워? 왜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희가 지난달에 했더니 네. 저희가 이제 3편을 올렸는데 네. 2편은 다운로드 수가 좀 높고 네. 나머지 한 편은 조금 상대적으로 좀 떨어지더라고요. 음. 저희가 이제 불을 뿜고 준비를 했는데 그 3편을 빡빡하게 다 들으시기가 조금 힘드셨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 그러실 수도 있죠.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첫 편은 좀 몸풀기 차원에서 네. 좀 가볍게 다루고 네. 두 번째 편과 세 번째 편에 좀 빡빡하게 한번 넣어보자. 그래봤자 뭐 오늘 내일 모레입니다. 네. 하여튼 뭐 재밌게 들어주시고 네. 재밌으셨으면 여기저기 소문도 내주십시오.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이번 3부작이 대단히 도움이 됐고 재밌었고 들을만 했다 그러시면 주변에 많이 좀 알려주세요. 네. 그리고 공유하기 버튼으로 네. 카톡으로 좀 뿌려주시고 텔레그램으로 쏴주시고. 이게 뭐 가짜뉴스는 아닙니다, 이게. 그렇죠. 네. 네. 자, 그러면 저희는 광고 잠깐 듣고 와서 2부에서 한겨레 김정필 기자 모시고 그때 그 사건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김프로쇼 2부는 김정필 기자님 모시고요. 한 달에 한 번씩으로 굳어졌어요. 그때 그 사건.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왜 없어졌어, 뒤에가. 오늘 좀 변화를 준 건데. 네. 지난달에 국정원 사건 3부작으로 저희가 정리를 했는데, 네. 반응이 엄청났습니다. 정말 뜨거운 반응이었습니다. 네. 네. 두 분이 워낙 좋은 호흡을 보여주셔서 저는 그냥 추임새만 넣고 야, 그냥 묻어가는 겸손. 지나친 겸손. 가증스러워요. 이런 약간 예상된 겸용의 말씀. 네. 좋고요. 그래서 국정원 사건 때 많은 분들이 들어주시고 또 알려주시고 해가지고 네. 저희가 그 주에 일주일 내내 한 자릿수에 오르는 기염을 토하고요.
거의 뭐 월드컵 4강 분위기였지. 자, 이번 달에도 그래서 많이들 좀 알려주시고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네. 이번 달에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어떤 것이냐면 문고리 3인방이 최근에 구속됐잖아요. 네, 박근혜 대통령의 문고리 3인방. 네, 나머지 두 분이 이제 구속이 됐는데 문고리 3인방이 워낙 박근혜 대통령 주변에서 이제 이 권력을 쥐고 흔드는 바람에 그 주변에서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거든요. 대표적인 사건, 두 사건을 한번 좀 정리를 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이번 시간에는 가토지국장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네, 산케이 신문에 일본 기자. 네. 이름도 참 일본스럽네요. 네. 가토. 네, 가토지국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제 산케이 신문에서 한국 주재원이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산케이 신문은 제가 본의 아니게 전공이 신문 방송학이다 보니까 이제 본의 아니게. 원하지 않았던 학과인데 이제 산케이 신문 쪽에는 그러니까 2000년 정도부터 봤는데 희한하게 거기가 그 한국 지국장은 꼭 두는데 굉장히 뭐랄까요 좀 워낙 이제 우파적인 신문이고 네. 말과 글로 굉장히 좀 문제가 되는 분만 이렇게 많이 보내는 편이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네. 아무튼 그래서 가토지국장을 본의 아니게 굉장히 언론 자유 투사로 만들었어. 그렇죠. 참 진짜 자유 언론의 거의 수호자로 만들었죠.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거에 우리 검찰과 언론이 굉장히 한몫했거든요. 네. 그리고 당연히 이제 원인 제공은 문고리 3인방이 하셨고. 그 뒷배경에 문고리 3인방에 농간이 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잊어버리셨을 텐데 가토지국장과 산케이 신문 관련해가지고 어떤 게 있었나? 거기에 이제 주요하게 등장하시는 분이 정윤회 씨 되겠습니다. 네. 저는 이 시간이 참 좋아요. 난 어차피 다 들으면서 모르는 내용들인가 계속 재밌게 듣고 질문만 하면 돼. 내가 준비할 게 없어. 네. 저희는 공부해와야. 그래서 오래된 사건이라 이걸 다시 떠들어 보면서 네. 시간 순으로 뭐 정리도 하고 그때 뭐 자료도 찾아보고 이러고 있는데 오늘은 정윤회 씨가 도대체 누구고 정윤회 씨 때문에 가토지국장이 왜 언론 수호 투사가 됐는지 그리고 문고리 3인방은 어떤 사람들인지 뭐 이런 얘기를 한번 쭉 정리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도 지난 한 2, 3주, 한 달 정도를 쭉 훑어보면 워낙 큰 뉴스가 많았지만 네. 국정원 40억 활동비가 청와대에 상납되었다라는 게 되게 큰 뉴스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한가운데 있는 문고리 3인방 이 얘기를 좀 하자는 취지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상대적으로 국정농단의 어떤 전체 맥락 속에서 정호성 비서관을 제외하고 나머지 이재만, 안봉근 비서관은 그리고 또 정윤회 씨는 더더욱 약간 비껴나간 느낌이 있었거든요. 뉴스를 소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네. 근데 그 양반들이 드러나면서 진짜 박근혜의 비선 실세와 수십 년간의 박근혜 가신 정치의 실체를 한번 좀 보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예. 문고리라는 말을 누가 지어냈는지 참 잘 지어낸 것 같은데 문고리 3인방을 이해하려면 이제 기본적으로 청와대의 직제를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대통령이 있고 그 밑에 이제 각 이제 소속 부서와 관련된 뭐 예를 들면 이제 그 민정수석, 경제수석, 뭐 외교안보수석 이런 기본적으로 이 민정수석들이 한 뭐 10개 수석들이 있습니다. 네. 직제가 이제 대통령 밑으로 이렇게 10개가 쭉 연결이 되는데 그 중간에 이 4개의 별도 그 비서관실이 있어요. 그러니까 총무비서관, 뭐 연설기록비서관, 부속비서관, 뭐 의전비서관 이렇게 4개가 있는데 그러니까 직제만 보더라도 민정수석이나 이런 수석급들도 반드시 이 4명을 거쳐야지 대통령한테 메시지가 올라가거든요. 말 그대로 정말 문고리인 거죠. 그 중에서 가장 큰 권력은 뭐 총무비서관인 이재만 비서관이 가장 실세였고 그것 때문에 이제 김기춘 비서실장조차도 이재만 그 총무비서관을 굉장히 좀 어려워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총무비서관이 하는 일은 보통 말 그대로 이제 대통령 비서실에 그 인사, 뭐 예산, 살림살이, 청사 관리, 뭐 거의 모든 업무를 다 총무비서관이 관리한다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부속비서관은 이제 정호성 부속비서관이었는데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굉장히 좀 재밌는 부분은 이 부속비서관실이 이제 2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 부속비서는 보통 이제 대통령을 보좌하고, 그러니까 2 부속비서는 그 영부인을 보좌하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 영부인이 없다 보니까. 네. 근데 초기에까지는 1, 2 부속비서관이 다 있었어요. 그래서 이 그렇죠. 부속비서관이 도대체 뭐를 했을까. 근데 이 부속비서관이 바로 안봉근 비서관이거든요. 네. 최순실을 마크했겠네요. 라는 그렇죠. 짐작이 되겠네요. 그렇죠. 네. 근데 그때 그 역할뿐만 아니라
이 부속 비서관을 하면서 이제 경찰 인사 등등 자기가 맡고 있는 그 업무와는 좀 다른 예, 실권을 많이 휘둘러서 비판을 좀 많이 받았죠. 그래서 일단 정윤회 씨가 누군가를 좀 보면요. 1955년생이고 강원도 정선 출신이에요. 보인고등학교,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전처가 이제 최순실 씨고요. 그렇죠. 가장 최근 처. 네. 그렇죠. 그 전처가 또 있잖아. 네. 2014년에 이혼을 했죠. 네. 최순실 씨랑. 1981년부터 대한항공의 보안 승무원으로 이제 근무를 하다가요. 첫 번째 결혼을 목동에서 합니다. 첫 번째 부인하고 사이에서 딸을 한 명 낳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대한항공을 퇴사한 다음에 여행사를 본인이 차려가지고 돈을 조금 벌고 1998년에 박근혜가 이제 보궐선거 출마로 정계에 입문했을 때 그때 이제 보좌하는 역할을 했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람들이 굉장히 좀 잘 모르실 거다. 굉장히 무식하다. 뭐 이런 느낌들을 다 받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아버지한테 권력 수업을 잘 받아서 그래도 사람은 부릴 줄 아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미지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이 가서 본인이 주도적으로 모든 걸 이해하고 지시하고 하기보다는 뭔가 그 역할을 해줄 누군가가 있을 텐데 그게 누굴까라고 늘 궁금해하면서 정권 초기부터 그게 뭐 박지만 씨일 것이다. 박지만 씨 부인인 뭐 서향희 씨일 것이다. 정윤회 씨일 것이다. 뭐 이제 이러면서 온갖 실세들은 뭐 이름이 다 나왔죠 그때. 네. 1998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러니까 대구 달서에서 처음 그 국회의원을 당선이 되는데 정호성 씨가 검찰 조사를 받을 때 이제 했던 얘기들을 보면 5명을 얘기합니다. 정호성 씨가. 98년이 그 왜 중요하냐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하고 나서 거의 두문불출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얼굴에 어디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러다가 이제 98년에 이제 등장을 하는데 정호성 비서관 얘기에 따르면 그때 이제 딱 5명이 같이 출발을 했다고 해요. 딱 갔더니 정윤회 비서실장이 있었고 그 밑에 이재만, 정호성, 안봉근 그리고 2012년 대선 때 이제 선거 캠페인 중에 교통사고로 사망했던 이춘상 보좌관이라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 5명이 98년부터 같이 한. 뭐 이제만은 아닌데 99년에 합류했다던데. 근데 본인 얘기로는 본인 진술로는 뭐 그때 5명이 같이 시작을 했다. 그러면 맞겠죠. 네. 알려지기로는 이재만이 99년도에 늦게 들어왔다. 아마 알려져 있는데. 네, 정호성 씨가 조금 뭐 1, 2년 헷갈릴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본인 얘기로는 하여튼 그때부터 뭐 18년 동안을 대통령을 뭐 보좌해 와서, 그러니까 이 5명은 거의 뭐랄까요, 한 몸? 가족이죠, 가족. 네, 가족이죠. 네. 각자의 역할들이 다 장점들이 또 있으니까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측근으로서의 진지가 구축됐던 거죠. 그래서 2007년도에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선 후보로 이제 나오면서 정윤회는 모든 공식적인 직함을 다 떼고 나는 이제 신경 안 쓴다 하고 물러나 있었거든요. 그런데 옆에 계속 있으니까 이 사람이 그래도 나름 비선에서 뭔가를 하지 않겠느냐. 모든 언론사 사람들도 이제 그렇게 짐작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이제 문고리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에워싸고 있었던 가신이라면 그 문고리의 수장이 정윤회로 시작을 해서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 입문할 때부터 쭉 가다가 2007년에 하도 그래 비선이라고 욕을 먹으니까 그럼 난 빠질게 라고서 빠지는 모양새 됐던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 얘기로는 정호성 비서관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2004년인가요? 그때 최태민 목사하고 박근혜 대통령하고의 뭐 부적절한 얘기들이 막 언론 보도가 좀 나옵니다. 그래서 본인 정윤회 씨 얘기로는 자기는 그때부터 박근혜 대통령한테 누가 될 것 같아서 그때부터 이제 거리를 두고 손을 뗐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는 자기는 뭐 전혀 관여한 바 없다. 이제 이런 게 이제 정윤회 씨 주장이죠. 근데 제가 듣기로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어떤 관계라는 게 98년부터 이어져 온 그런 정윤회 씨를 축으로 한 측근 4명과의 박근혜 대통령을 보좌했던 그런 관계가 본인의 얘기처럼 정말 단칼로 이렇게 그을 수 있는 거는 아니겠죠. 근데 제가 듣기로는 이제 원거리에서 어느 정도는 좀 보고 정도 받고 조언 정도 해주고 뭐 이렇게 지내다가 어느 순간 언제 이제 정확하게 완전히 선을 그었냐면 자기가 어느 순간인가 약간 박근혜 대통령한테 좀 신임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게 이제 그 틈을 이제 최순실 씨가 비집고 들어온 거죠. 정확한 시점은 본인 얘기 안 하는데 최순실 씨로 인해서 자기 이제 완전히 손 뗀 거는 최순실 씨고
근데 그 또 재밌는 일화는 뭐냐면 최순실 씨 가족이 최순실 씨가 어릴 때부터 그 얘기를 했다고 해요. 박근혜 대통령에서 좀 떨어져 있어라. 너는 박근혜 옆에 있으면 사고가 난다. 라는 주의를 계속 줘왔대요. 최순실 씨 집안에서. 네, 최순실 씨한테. 근데 최순실 씨가 이제 그걸 못 지킨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뭐 워낙 외롭고 이러시니까. 그러니까 뭐 이제 개인적인 그런 또 뭐 취미생활 이런 걸로 최순실 씨의 도움도 받고 이러다 보니까 자기가 어느 순간 박근혜 대통령한테 너무 가까이 다가가니까 그때부터 이제 가족들이 자기를 멀리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윤회 씨하고 이혼을 했던 것도 이제 정윤회 씨와 최순실 씨가 이제 박근혜 대통령하고의 어떤 측근 관계에서 좀 서로 이제 엇갈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도 좀 작용을 하지 않았나라는 얘기도 있죠. 정윤회 최순실은 언제 결혼한 겁니까? 처음에 알려져 있기로는 1995년도에 결혼을 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네. 다른 증언에 따르면 1992년에 결혼했다고 하니까 네. 어쨌든 최순실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 지근거리에 있게 됐고 98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계에 등장을 하니까 그때 옆에서 입법보좌관을 하면서 돌봤던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2002년에 박근혜가 한나라당을 탈당하고 한국미래연합을 이제 창당을 했는데 그때 총재 비서실장 역할을 했었거든요. 네. 그러다가 다시 한나라당으로 들어왔을 때는 그때는 공식 직함을 달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비선 말이 나오고 어쩌고 하니까 2007년에는 모든 직함에서 다 사퇴하겠다. 제가 기억하고 있는 카더라 중에 하나는 원래 정윤회 씨가 최태민 목사의 지근거리에서 경호 및 뭐 이런 일을 했었다. 최태민, 박근혜, 최순실 그 최순득 일가는 이미 운명 공동체인 게 오래됐잖아요. 그때부터 이미 그 집안의 한 가신으로 있었고 그러다가 최순실과 정윤회를 결혼시키고 니들 둘이 박근혜를 잘 도와서 대통령을 만들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플랜을 최태민 목사가 세웠다. 라는 카더라가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신앙의 힘, 뭐 네. 이런 걸로 점지를 해줬다. 뭐 네. 이런 식의 어떤 뉘앙스였던 것 같아요. 도는 얘기들이. 그런 거는 사실은 뭐 실제 진실과 거짓의 뭐 중간의 지점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네. 이건 뭐 어떻게 확인할 길이 없으니까. 그 밑에 문고리 3인방은 이재만 씨가 1966년생, 안봉근 씨하고 동갑이네요. 1966년생이에요, 둘 다. 비주얼은 좀 아닌 것 같아요. 머리숱 때문에 좀 그래요? 그런 영향이 좀 있을 것 이재만 같은데. 쪽이 한 5살은 연배가 윈 것 같은데. 예, 경기도 화성 출신의 한양대 경영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이재만 씨는. 그리고 나와 있기로는 1999년에 박근혜 보좌관 소개로 그때 이제 박사학위 하고 결혼하고 아이도 있는데 일자리를 찾으려고 막 그렇게 하고 있던 터에 네. 소개를 받아가지고 문고리 3인방 중에 제일 늦게 이제 합류한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네. 근데 뭐 교수였던 사람 이렇게 얘기를 듣고 그러면 모범생이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시키는 일만 딱 잘하는 예, 전형적인 그냥 모범생이었다. 근데 이제 나중에는 김기춘도 눈치를 볼 정도로 총리비서관자를 하면서 자리매김을 했던 것 같고 정호성 씨는 상대적으로 나이가 어려요. 1969년생인데 경기고의 고려대 노원어문학과를 나왔습니다. 3살 어리네요. 네, 브레인이에요 여기는. 네. 대학원도 나왔죠. 그렇죠. 98년도 이제 국회의원 때부터 비서관을 했고 주로 연설문을 뭐 작성하거나 정무기획을 하거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똘똘하게 했던 것 같고요. 권력 서열은 문고리 3인방 중에서는 정호성 씨가 제일 높았고 안봉근 씨는 1966년 경북 경산 출생인데 학벌로는 제일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요. 진량고 대구대 중어중문학과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김석원 의원의 운전기사였다가 박근혜 운전기사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1998년 4월 이제 보궐선거 할 때부터 운전기사를 하면서 쭉 이렇게 돌아다녔던. 그러니까 당연히 동선을 챙기거나 수행비서 역할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경호를 하거나 뭐 이런 경찰들하고 친해지지 않았겠어요? 그러겠네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인연으로 쭉 나중에 올라와가지고는 경무관급 이상 되는 뭐 경찰들 인사를 거의 본인이 막 쥐락펴락 하면서 경찰들이 불만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주변 경찰들이. 안봉근한테. 그렇죠. 월권행위를 한다고. 그런 거 한다고도 하고 네. 뭐 이렇게 자기가 또 자기 새끼들만 챙긴다고 뭐 하면서 이렇게 분란이 많았어요. 그래서 경찰 내부에서는 안봉근 욕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청와대 내에서도 문제가 됐던 게 경찰 인사 검증과 뭐 인사는 공직기강 비서관이나 뭐 이런 쪽에서 하는 건데 인사안이 이렇게 올라오면 뭐 위로 올리거나 이러면은 전부 이상하게 잘라서 온다는 거예요. 사실 안봉근 비서관은
그 업무를 하는 그런 직제에 있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제2부속 비서관이네. 그렇죠. 영부인 챙기는. 그렇죠. 네. 그때는 정확하게 뭘 했는지는 아무도 알려져 있지 않은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뭐 이제 인사 개입을 너무 심하게 한다 이래서 청와대 내부에서도 굉장히 비판이 많았습니다. 네. 근데도 박근혜의 절대적인 신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감히 뭐 저 사람을 내쳐라 마라 말을 할 수 없는. 그렇죠. 그러니까 청와대 내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뭐 공식적으로 사람들이 만나서 얘기도 하고 독대도 하고 아니면 뭐 같이 만나가지고 얘기도 하고 이런 기회가 있었으면 네. 자연스럽게 얘기들이 들어가겠죠. 아, 지금 옆에서 너무 뭐 이렇게 좀 하는데요.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나댄다 제가. 뭐 자연스럽게 그런 게 들어가면 스크린도 되고 할 텐데 네. 전혀 그런 게 없었고 일단 뭐 비서실장조차도 박근혜 대통령을 대면해가지고 만나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세 사람을 통해서 약속 잡아가지고 약속 잡아주면 그때 잠깐 만나고 뭐 이런 식이었기 때문에 실제 그 문고리 3인방의 힘이 비서실장보다 셌다는 거네요? 그럼요. 어느 정도 차이가 났어요? 예를 들면? 김기춘 비서실장이 뭐 급한 보고거리가 있어가지고 대통령을 보려고 해도 예. 볼 수가 없어요. 비서실장도? 정우성한테 얘기를 해서 시간을 잡아줘야 되는데 예. 그게 당일날 잡힐 때는 별로 없고 되게 그 다음날 그 다다음날 좀 그렇게 잡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저께 내가 무슨 보고서를 드렸어. 예. 알았어. 내가 보고 드릴게. 일단 그렇게 얘기하고. 예. 했는데 어저께 보고를 드렸는데 오늘 다시 불러. 예. 조비서관. 요거 요래 좀 바꿔야 되겠다. 예. 이제 속으로 이거 어제 보고 못했구나. 내가 말이야 오늘 이거 보고를 좀 하려는데 요건 요렇게 하는 게 좋겠어. 예, 빨리 바꿔와. 예. 이제 뭐 이런 식으로 하시니까 아이고 참 이분도 급한 거를 그때그때 보고를 못 하시니까 참 모양 빠진다 싶은 생각을 제가 많이 했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생각보다 빨리 됐을 때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러면? 보고가. 갔다 왔다. 보고 드렸다. 3인방이 약속을 잡아줬어요. 주로 정우성이 하죠. 권력을 얘기할 때 측근이라고 하면은 정말 물리적 공간이 가까이 있는 사람이 정말 실세거든요. 네. 그때로 보면 사실 이제 정호성 비서관이 제일 가까이. 왜냐면은 뭐 어디 현장에 갈 때도 뭐 의전도 뭐 다 정호성 비서관이 하고 그러니까 기본적인 업무 자체가 밑에서 어떤 보고가 올라오면 만약에 10개가 올라오면 10개 다 정호성 비서관 손을 거쳐야 됩니다. 정호성 비서관이 맘만 먹으면 거기서 자르면은 보고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박근혜의 눈과 귀를 완벽하게 차단할 수 있는 위치였던 거네요. 그렇죠. 근데 단 조건이 있죠. 공적인 업무에 한해서는 정호성 비서관이 다 했고 네. 정호성 비서관은 그런 얘기를 해요. 박근혜 대통령의 관저는 자기는 쳐다보지도 않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공적 업무 관에서는 정호성 비서관이 가장 측근이었는데 박근혜 대통령의 그 관저에 대해서는 측근이 아니었죠. 그 안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무도 몰랐다. 뭐 이런 게 이제 본인의 얘기고 관심을 주려고도 하지 않았다. 뭐 그런 얘기를. 뭐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네. 아무튼 그래서 정윤회가 비선의 실세일 것이다라는 그 억측과 짐작들이 난무한 가운데 네. 정윤회가 관련된 커다란 사건이 지난 정권에서 2번 있습니다. 네. 이게 오늘 해드리는 가토 사건하고 그리고 다음 시간에 해드릴 정윤회 문건 파동 사건인데 문건 파동은 너무 길어. 너무 많아요, 뭐가. 다음 시간에 해드리고 네. 이번 시간에는 짤막하게 가토 사건을 저희가 정리를 해드릴 텐데 이 정윤회를 욕했다가 기소가 된 사람들이 네. 기소가 됐거나 아니면 기소가 될 뻔했거나 뭐 이랬던 사람이 5명 있거든요. 박지원 의원이 한 번 있고 오. SBS 라디오에 나와가지고 뭐 이제 얘기하다가 이재만, 박지만, 정윤회 뒤에 이제 만만해, 그러니까 끝 짰다가지고 만만해 얘기했다가 이제 명예훼손으로. 네. 그래서 고소를 당했고 네. 그리고 산케이신문의 가토지국장이 고소를 당했고 다음 시간에 해드릴 세계일보에서 뭐 기자 사장 포함해가지고 6명이 와장창 고소를 또 당했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그것과 관련돼가지고 이제 문건을 만들어내 어쩌네 하면서 문제가 됐던 지금 조응천 의원하고 네. 당시에는 공직기관 비서관 네. 그리고 박관천 경정이라고 네. 청와대 행정관 했던 요 이제 뭐 세계일본 6명이니까 어쨌든 이 사람들이 이제 문제가 됐었는데 오늘 해드릴 거는 산케이 신문
내 가토지국장이 어떻게 그러면 문제가 됐는가를 보기 위해서는 먼저 세월호 사건을 봐야 됩니다. 이게 2014년도에 여름에 불거진 일인데 14년 8월이죠. 그쵸, 네. 8월이죠. 2014년도 4월 달에 세월호 사건이 나고 그쵸. 5월 달, 6월 달 뭐 굉장히 막 국민들이 전부 다 충격에 빠져가지고 네.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이러고 있다가 7월부터 이제 정치적으로 굉장히 불리한 상황에 처했잖아요. 그쵸. 예. 그 상황에서 당연히 비판적인 기사들이 뭐 쏟아져 나올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미 좀 약간 이 순치된 언론들이 많아가지고 좀 이때 정도 되면 이제 수위 조절도 하고 덜 이렇게 하고 뭐 이럴 때인데 2014년 7월 18일 날 조선일보에서 칼럼이 하나 나옵니다. 예. 최보식 기자가 칼럼을 하나 쓰는데 요 기사가 정윤회와 관련된 네. 풍문 뭐 이런 것들을 쭉 같이 포함해가지고 제대로 해라라는 식의 칼럼을 하나 쓰거든요. 조선일보가 웬일이래 그런 걸 다 쓰고. 다들 좀 놀랐죠. 네. 그리고 일부 기자들은 그 세월호 당일에 대통령이 뭐 했을까에 대한 얘기들이 워낙 많았고 굉장히 궁금한 얘기들 도대체 뭘 했을까 이 얘기들이 공방이 또 많이 되고 이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증권가 뭐 정보지 이런데 많이 돌았던 게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미래설이 있고 뭐 청와대 근처에 무슨 뭐 무당집에서 뭐 무당 실점을 보며 구슬 보고 네, 뭐 그거 했다는 얘기도 있었고 네. 정말 온갖 추측이 난무하는 상황인데 사실은 그거를 뭐 신문 지면이든 방송은 뭐 그때 완전 순치가 된 상황이었기 네. 때문에 아무도 입에 올리지 못하는 그렇죠. 네, 그런 상황이었죠. 근데 이 조선일보 칼럼을 인용해가지고 이 산케이 신문의 가토지국장이 기사를 하나 써요. 기사의 형태는 뭐 일본식이어서 그런지 우리하고는 조금 다르긴 하던데 번역해놓은 기사를 보니까 길게 쓰는데 많이 상당 부분 인용을 해가지고 쓰거든요. 저희 기자들끼리 용어로 우라카이라고 하는데 남의 기사를 참고해가지고 그렇죠. 뭐 이렇게 기사 쓰는 거를 우라카이라고 보통 뭐 신문 기자분들 말고요. 우라카이라는 용어는 참 범용적으로 쓰이는 겁니다. 그 우라카이 잘하는 기자도 참 기술이 뛰어난 네. 기자들이 잘하는데 네. 기사라는 게 사실의 영역에 있는 기사 형태들이 있고 자기 의견이나 주장을 좀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 뭐 칼럼 형태들이 있는데 네. 갓도의 얘기에 따르면 본인의 이제 뭐 칼럼을 쓴 거다 뭐 이런 주장을 때 했었죠. 네. 아무튼 그래서 두 기사가 그럼 어떻길래 이게 문제가 되는가 내용이 뭡니까? 그거 궁금하실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거 조금 길기는 한데 네. 저희가 조선일보 칼럼과 네. 산케이 신문의 기사를 연이어서 한번 쭉 들려드릴 테니까 얼마나 비슷한가를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대통령을 둘러싼 풍문. 대통령을 둘러싼 풍문은 세상 사람들이 다 알지만 정작 대통령 본인은 못 듣고 있는 게 틀림없다. 지난 7일 청와대 비서실에 국회 운영위원회 업무보고가 발단이 됐다. 세월호 참사가 있던 날 오전 10시쯤 대통령이 서면으로 첫 보고를 받은 뒤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하기까지 7시간 동안 대면 보고도 대통령 주재 회의도 없었다는 게 알려지면서다. 당시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와 김기춘 비서실장의 문답. 대통령께서 집무실에 계셨나? 그 위치에 대해서는 내가 알지 못한다. 비서실장이 모르시면 누가 아나? 비서실장이 일일이 일거수일투족 다 아는 건 아니다. 대통령 일정을 실시간으로 알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사후에는 알 수 있다. 그날은 대형 참사가 발생했던 날이다. 당연히 대통령이 지금 어디에 계시느냐고 찾거나 물어봤을 것이다. 김 실장이 내가 알지 못한다고 한 것은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서였을 것이다. 하지만 이는 비서실장에게도 감추는 대통령의 스케줄이 있다는 뜻으로도 해석됐다. 세간에는 대통령이 그날 모처에서 비선과 함께 있었다는 루머가 만들어졌다. 차라리 대통령의 소재에 대한 공개적 언급은 곤란하다고 했으면 이렇게 전개되진 않았을 것이다. 대통령을 둘러싼 루머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증권과 정보지나 타블로이드판 주간지에 등장했다. 양식 있는 사람들은 입에 올리는 것 자체를 스스로 격을 떨어뜨리는 걸로 여겼다. 행여 누가 화제로 삼으려고 하면 그런 드러나마나한 얘기는 그만하며 말리곤 했다. 그런 대접을 받던 풍문들이 지난주부터 제도권 언론에서도 다뤄지기 시작했다. 사석에서 몇몇 사람들끼리의 잡담이 아닌 뉴스 자격으로 올라오고 있다는 뜻이다. 때마침 풍문 속 인물인 정윤회 씨 이혼 사실까지 확인되면서
더욱 드라마틱해졌다. 그는 재산 분할 및 위자료 청구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부인에게 결혼 기간 중 일들에 대한 비밀 유지를 요구했다. 고 최태민 목사의 사위인 그는 정치인 박근혜의 7년간 비서실장이었다. 그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정부가 공식적으로 나의 이권 개입, 박지만 미행 의혹, 비선활동 등 모든 걸 조사하라며 큰 소리를 쳤다. 세상 사람들은 진실 여부를 떠나 이런 상황을 대통령과 연관지어 생각하게 됐다. 과거 같으면 대통령 지지 세력은 불같이 격분했을 것이다. 지지자가 아닌 사람들도 언급할 가치조차 없다며 고개를 돌렸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상식과 이성적 판단이 무너진 것 같다. 국정 운영에서 높은 지지율이 유지되고 있다면 풍문은 설 자리가 없을 것이다. 대통령 개인에 대한 신뢰가 허물어지면서 온갖 루머들이 창궐하는 것이다. 마치 신체의 면역력이 떨어지면 숨어있던 병균들이 침투하는 것과 같다. 이는 대통령으로서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대목이다. 왜? 어디서 면역력이 떨어진 걸까? 현 정권만큼 국정 어젠다가 많았던 적이 없었다. 국민 행복, 국민 대통합, 비정상의 정상화, 규제 철폐, 통일 대박, 국가 혁신. 하지만 임기 내 어느 하나라도 제대로 될 걸로 믿는 사람들은 없다. 대부분 발표만 해놓고 끝날지 모른다. 쓸 사람을 뽑는 문제만으로 시간과 정력을 몽땅 날린 탓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많은 논란과 불신을 낳은 정권이 없었다. 대통령은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분을 찾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고 했지만 세상 사람들은 도대체 저런 후보자를 누가 추천했을까 하며 매의 눈으로 응시했다. 이런 누적된 의심이 대통령의 면역력을 서서히 떨어뜨려 온 것이다. 국가 혁신을 이룰 2기 내각의 출범이라고 내세웠지만 거리에 나가 누굴 자꾸 물어봐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인물 면면을 보고서 선뜻 우리의 앞날에 대한 기대를 걸기가 어렵다. 국가 혁신을 하려면 대통령 본인과 주변 인물의 혁신부터 먼저 해내야 한다. 대통령은 여전히 구시대의 신발 같은 김기춘 비서실장을 끌어안고 있다. 그의 충성심과 비서실 안정을 포기하고 싶지는 않은 것이다. 하지만 김 실장이 그대로 있는데 혁신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를 믿을 사람은 없을 것이다. 또 인사 때마다 청와대 문고리 권력 3인방이 세간에는 회자되는데도 청와대 담장 안에서만 평온한 일상이 계속된다. 대통령이 이들을 불러 조금이라도 오해받을 처신을 하거나 직무를 넘어서는 안 된다고 주의를 줬다는 소식도 없다. 설령 이들이 억울하다고 해도 민심을 향한 메시지 차원에서도 필요했을 것이다. 장마철에 곰팡이처럼 확산되는 풍문을 듣지 않기 위해 대통령은 자신의 귀만 막아서는 안 된다. 곰팡이는 햇볕 아래에서 말라 죽는 법이다. 제목, 박근혜 대통령이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 누구와 만났을까? 조사기관인 한국갤럽에 따르면 7월 마지막 주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주에 이어 40%였다. 불과 3개월 반 전에 60% 전유인 점을 비추어보면 대통령의 권위는 이제 바닥에 떨어졌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렇게 되면 서서히 일기 시작하는 대통령 등 현 정권의 권력 중심에 대한 진위를 알 수 없는 소문이 문제가 된다. 이런 가운데 여객선 침몰 사고 발생 당일인 4월 16일 박 대통령이 하루 중 7시간 동안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았던 사실이 불거져 정권이 통째로 흔들리는 사태로 되었다. 7월 7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대통령 측근인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의 모습을 보였다. 먼저 질문자인 좌파계 야당 새정치민주연합의 박영선 원내대표와 김 실장이 주고받은 질문과 답변을 소개한다. 김 실장님, 세월호 사고 당일 박 대통령에게 10시에 서면 보고했다고 되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당시 대통령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저는 정확히는 모릅니다만 국가안보실에서 보고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대통령이 다른 곳에 있으면 서면 보고를 합니까? 대통령에게 서면 보고를 하는 경우는 많습니다. 많다고요? 상황이 긴박하다는 것을 청와대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럼 왜 서면 보고를 하셨습니까? 정확한 상황을 그렇다고. 박 대통령은 측근이나 강요들과 의사소통이 제대로 안 되는 불통 대통령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대통령께의 보고는 메일이나 팩스에 의한 서면 보고가 대부분이라고 하여 이날 질의에서도 야당 측은 서면 보고에 대해 다른 사람의 의사를 받아들이지 않는 박 대통령의 불통정치의 표본이라며 문제시하였다. 다음 질문은 4월 16일 당시 대통령의 소재에 관해서이다. 대통령은 집무실에 계셨습니까? 위치에 관해서는 나는 모릅니다. 비서실장이 모른다면 누가 알고 있어야 합니까? 비서실장이 대통령의 움직임 하나하나를 모두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통령의 일정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집무실에 안 계셨던 겁니까? 아닙니다. 그럼 왜 모른다고 하십니까? 집무실이 멀기 때문에 자주 서면으로 보고를 합니다. 답변이 명확하지 않네요. 납득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의 서면 보고는 여러 가지로 문제시되어 왔습니다. 박 대표는 여기에서 국회와의 연락과 조정을 담당하는 조윤선 정무수석 비서관에게 답변을 요구했다. 조 정무수석 비서관님, 마이크 앞에 서주세요. 여성가족부 장관 때도 주로 서면 보고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직접 대면하여 대통령에게 보고한 적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대면 보고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어느 때입니까? 안건은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럼 확인하고 나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일련의 문답은 대통령의 불통방식, 청와대 내의 의사소통의 문제점에 대한 에피소드라고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정부가 국회에서 대형 참사 당일 대통령의 소재와 행동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도 없을 뿐더러 질문도 할 수 없어 대답을 들을 수 없었다라는 것은 한국 권력 중심부는 이처럼 숨기는 게 많다는 것인가. 이러한 것에 대한 불만은 소문의 확산으로 이어졌다. 대표적인 예는 한국에서 최대 부수를 자랑하는 일간지 조선일보 기자의 칼럼이다. 그것은 대통령을 둘러싼 소문이라는 제목으로 7월 18일에 게재되었다. 칼럼은 7월 7일 청와대 비서실의 국회 운영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세월호 사고 당일 박 대통령이 오전 10시경에 서면 보고를 받은 것을 마지막으로 중앙재해대책본부를 방문할 때까지 7시간 만난 사람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통령을 둘러싼 한 가지 의혹을 제시했다. 칼럼은 이렇게 이어진다. 김 실장이 나는 모른다라는 것은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서였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숨겨야만 하는 대통령의 일정이 있다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세간에서는 대통령은 당일 모처에서 비밀리에 접촉한 사람과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소문이 나돌았다. 비밀리에 접촉은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이다. 한국어 사전으로도 찾아 어려운 단어지만 확실한 건 비밀리에 접촉하는 인물을 나타낸다. 칼럼을 쓴 기자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인물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칼럼은 계속해서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대통령을 둘러싼 소문은 최근까지 증권과 정보지와 타블로이드판의 주간지에 등장하였다. 그 소문은 교양 있는 사람은 입에 담는 것만으로도 스스로 품격이 깎아져 내리는 것 같은 생각이 든다고 할 정도로 저속한 것이라고 한다. 무슨 소문일까? 증권가 관계자에 의하면 그것은 박 대통령과 남성의 관계에 관한 것이다. 상대는 대통령의 모체, 새누리당의 측근으로 당신은 유부남이었다고 한다. 하지만 증권가는 그 이상 구체적으로 파고들면 신중해진다. 또한 소문은 이미 한국의 인터넷 등에서는 사라지고 읽을 수 없다라고 한다. 일종의 도시 전설화되고 만 것이다. 칼럼에서도 소문은 박 대통령을 둘러싼 남녀관계에 관한 일이라고 분명히 적혀있지 않다. 칼럼 기자는 다만 그런 느낌으로 간주되어 온 소문이 사석에서도 단순한 잡담이 아닌 뉴스격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고 밝히고 있다. 아마도 대통령과 남자의 이야기는 한국 사회 구석구석 여기저기에서 한동안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릴 것이다. 이 칼럼은 소문이 무엇에 관한 것인지 언급하지 않은 채 그냥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어느 순간 갑자기 구체적으로 성명을 내며 실명 보도로 바꾸었다. 때마침 소문의 당사자인 정윤회 씨의 이혼 사실까지 확인되면서 소문은 더욱 드라마틱하게 됐다. 정 씨와 이혼한 여성은 최태민이라는 목사의 딸이다. 정 씨는 대통령이 되기 전 7년간 박근혜 씨의 비서실장으로 일했던 인물이다. 칼럼에 따르면 정 씨는 이혼할 당시 아내에게 모든 재산 분할 및 위자료를 청구하지 않는 조건과 함께 결혼 생활 동안 보고 들은 것에 대한 비밀 유지를 요구했다고 한다. 증권가에서는 박 대통령의 비밀 접촉은 정 씨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하지만 박 씨와의 긴밀한 관계로 소문난 것은 정 씨가 아니라 그의 장인 최 목사다
라고 밝힌 정계 관계자의 믿을 만한 소식통이 있어 이야기는 단순하지 않다. 또한 조선일보의 칼럼은 이런 수수께끼도 게재하고 있다. 정 씨가 최근 응한 매스컴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공식적으로 나의 권리에 개입하는 것과 박지만 씨를 미행한 의혹, 비밀리에 접촉하는 활동 등을 모두 조사하라고 소리를 질렀다. 구체적으로는 무슨 일인지 전혀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권력 중심부와 그 주변에서 어쩐지 불온한 움직임이 있는 것이 느껴져 이 글을 쓰는 것이다. 소문의 진위 여부를 추적하는 것은 현재 진행 중이지만 칼럼은 박 정권을 둘러싼 천한 소문이 거론된 배경을 분석하고 있다. 박 정권의 레임덕화는 서서히 진행되고 있는 것 같다. 기사가 뭐 비슷하잖아요? 거의 문제되는 논문 표절 비스름하게 이제 문장 단위를 이렇게 갖다 붙인 것 같네요. 네. 대동소이하고 뭐 전체적인 취지는 크게 좀 차이점을 잘 모르겠는데 최보식 기자는 나중에 검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좀 받아라 하고 이제 출석 요구서를 보냈는데 본인이 이제 거부하면서 기자실에 이제 자료를 뿌렸죠. 그 자료에서 보면은 굉장히 불쾌한 얘기들 많이 합니다. 오히려 나의 명예가 훼손됐다. 어디 갓도의 그런 글을 그분이 나를 빗대냐 뭐 이러면서 굉장히 불쾌한 그런 자료를 냈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근데 하여튼 관전했던 사람들은 큰 차이를 잘 못 느꼈던. 그러니까 정말 엄밀하게 보자 그러면 네. 먼저 나왔어요. 조선일보 칼럼이. 그렇죠. 그렇죠. 문제를 삼으려면 조선일보도 문제를 삼아야 되는데 네. 조선일보 칼럼을 인용해가지고 쓴 산케이 가토구지국장은 기소까지 해가지고 출국 금지하고 쌩 난리를 폈거든요. 근데 조선일보 기자에 대해서는 조사도 안 했으니까 이거는 뭐 형평에도 일단은 맞지 않고 그 뒤에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참 낯뜨거운 일들을 꽤 많이 하거든요. 처음에 2014년 8월 7일 날 산케이 신문에서 기사를 썼다고 청와대가 득달같이 자기들이 뭘 하기에는 조금 격이 떨어진다고 생각했나 봐요. 네. 그러니까 사단법인 영토지킴이 독도사랑회 이런 단체가 있었나요? 네, 여기서 네. 가토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합니다. 그러니까 명예훼손은 보통 그 명예훼손을 당한 사람이 고소를 하는 경우가 기본인데 그러니까요. 이거는 뭐 제3자가 저 사람 명예훼손 당했어라고 검찰에 막 고발한 거죠. 그러니까 독도를 지키시는 분들이 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명예를 이렇게 우리 대통령님의 명예가 훼손당했다! 이런 거네요. 아무튼 고발을 하니까 이렇게 고발을 하는 거야. 할 수 있죠. 뭐 네. 시민단체들이 얼마나 뭐 하려면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보통 이렇게 고발을 해도 접수하고 나서 한참 걸리거든요. 검찰 쪽에서. 네, 그렇잖아요. 할 근데 사건이 워낙 많아서. 네, 다른 사건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갑자기 8월 9일 날 법무부가 출국 금지 조치를 합니다. 가토에 대해서. 고발 당일이 8월 7일인데 8월 9일 날. 이틀 만에. 오. 그리고 이후에 10일 단위로 6차례나 연장해요. 출국 금지를. 계속. 어. 출국을 못하게. 일단 뭐 나가면 안 되니까. 이것만 보면 거의 무슨 대역죄인 거의 한것 뭐 중범죄자야. 인터폴에서 수배 때렸다가 막 8년 만에 잡은 마야광 그렇죠. 뭐 이런 네. 느낌인데요. 네. 그러더니 네. 8월 15일 날 정윤회 씨가 갑자기 검찰에 나옵니다.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아요. 그 글에 등장했다고. 그렇지. 네. 어디 가서 뭐 하셨습니까? 뭐 이런 거 물어봤겠지. 네. 근데 기사에 나왔느냐? 기사에 안 나왔어요. 왜냐면 이때가 어떤 때냐면 기억하시겠지만 교황이 우리나라를 방문해가지고 아, 그렇죠. 미사를 하고 뭐 이렇게 시끄러울 때예요. 우리 세월호 유족들 위로하시고. 그렇죠. 네, 네. 그때잖아요. 그래서 기사가 한 줄도 안 나왔습니다. 정윤회가 검찰에 나와서 조사를 받았다는 기사는 적어도 방송 뉴스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어요. 그리고 8월 20일 날 가토지국장이 검찰에 소환됩니다. 그러니까 8월 7일 날 고발이 됐는데 20일도 안 돼가지고 보름 만에 출국 금지 이루어지고 참고인 조사가 진행된 다음에 가토가 소환이 되죠. 근데 이것도 역시 시끄러울 때 가지고 뉴스는 안 나왔어요. 네. 그리고 10월 2일 날 가토가 세 번째로 소환이 되거든요. 3차 소환을 당하는데 이때 JTBC에만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 당시에 좀 재밌는 얘기도 있는데 이 산케이 사건의 애초에 이제 대검에서는 기소할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정말 고위 인사한테 확인한 내용은 사건이 이제 그 수사 중인 상황에서 대검 쪽 얘기는 기소할 생각은 없는데 괴롭힐 생각이었던 거죠. 사실 이제 계속 불러가지고. 그럼요. 그러니까 검찰에서 사람을 괴롭힐 때는 제일 피곤한 거는 사건을 종결을 안 하는 게 제일 피곤하게 하는. 계속 오라가라 하고요. 찜찜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정확하게 언제 뭐가 될지 모르고. 나 이거 어떡하지? 신분이 피의자가 되면은 굉장히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내가 아무리 뭐 죄 지은 게 없는데도 왠지 뭔가 좀 찜찜하고 불안하겠네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꾸 이제 괴롭히겠다는 정도의 뉘앙스였거든요. 근데 이제 대검의 판단과는 달리 그 이상에서는 뜻이 좀 달랐던 거죠. 그래서 결국에 이제 기소를 무슨 소리야? 있었구나, 기소를 해야지. 뭐 대통령을 욕보였는데 약간 이제 이런 분위기여가지고 그때 당시에 검찰에서는 되게 당혹스러워했었어요. 예. 야 이거를 어떻게? 그리고 조선일보 놔두고 얘네만 어떻게 기소를 하냐? 출입 기자들이 전부 아니 그 갓도를 기소하면 조선일보 최고식 기자도 기소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뭐또 하나는 고이즈미를 비아냥거리면 네. 그 일본 가서 우리 다 우리도 우리나라 기자도 끌려가는 거 아니야? 네, 출국 정지당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 뭐 이런 비례 원칙에 따른 뭐 그런 논리에 따라서 굉장히 좀 비판이 많았죠. 굉장히 우스운 일이라서 사실은 네. 비난을 하거나 출입을 어디를 하고 있는데 출입을 못하게 하거나 뭐 이런 거는 그렇죠. 100번 양보하더라도 있을 수 있다고 전 치지만 법적으로 기소를 해가지고 처벌을 하게 되려고 재판에 넘기는 거는 다른 문제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검찰에서도 당혹스러워했는데 결국 10월 2일 날 가토가 3차 소환이 되고 난 다음에 일주일이 안 돼서 10월 8일 날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합니다. 결국 기소되는군요. 결국 기소됐어요. 그로부터 한 달이 조금 지나서 11월 27일 날 재판이 처음 이루어지게 돼서 가토가 이제 법정에 출석을 하거든요. 근데 하필이면 2주가 세계일보에서 정윤의 문건을 보도해가지고 난리가 났을 때였어요. 오호. 네. 그래서 그렇게. 보도가 많이 되지는 않았는데 네. 중요한 비중으로 다뤄지진 않았는데 어쨌든 뭐 요거는 저희가 다음 시간에 정리를 해드리고 그리고 그 이후로 10월 15일 날 출금이 3개월 연장됩니다. 그리고 2015년 1월 5일 날 네. 출금이 또 3개월 연장돼요. 그러니까 가토가 빡쳤어 이제. 가지고 2015년 2월 6일 날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법원에다가 출금 취소 소송을 내고 출국 금지 취소 소송을 그리고 출국 정지 연장 처분된 거에 대해서 네. 집행 정지 신청을 해요. 근데 2월 13일 날 그러니까 일주일 있다가 법원이 집행 정지 신청한 걸 기각하거든요. 가토의 신청을 기각했군요. 그렇죠. 가토 신청 기각했어요. 음. 그러니까 가토가 또 열받아가지고 10일 더 있다가 네. 2015년 2월 23일 날 행정법원에다 이제 항고를 하거든요. 개싸움을 돌입한 거예요. 막. 출국 정지를 왜 시켰냐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막 왔다 갔다 하다가 네. 결국은 2015년 4월 달에 네. 법무부가 출국 정지를 해제하죠. 뭐랄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프로세스가 너무 많네요. 네. 그러니까 이 싸움은 사실은 형법의 문제를 다룰 게 아니라 네.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피디수첩 사건도 그랬지만 뭐 언론 중재위라든가 요 범위에서 이제 다퉈야 될 건데 이제 굉장히 좀 과도한 그런 형법의 잣대를 들이댄 거고 그럼으로 인해서 상당히 좀 우파 신문에 그 정말 우라카이에서 쓴 기사 그런 기자를 그러니까 이렇게 이를 키워가지고 마치 뭐 정말 언론 탄압의 그런 상황으로 몰면서 역설적으로 정말 자유언론의 무슨 수호신처럼 만든 거죠. 그러니까 차라리 내밀하게 취재를 해가지고 뭔가를 밝혀낸 탐사보도거나 적어도 단독 기사거나 뭐 이런 거면 이해가 될 텐데 아니 칼럼 보고 이렇게 썼단 말이야 기사를. 근데 그거를 칼럼에 인용한 출처를 보면은 뭐 무슨 소식통에 따르면 근데 내용은 전부 조선일보예요. 그러니까 이런 보도를 왜 이렇게 이를 키워가면서 정보로서는 엄청난 손해 아닙니까? 결국에는. 저는 먼저 궁금한 게 가토라는 사람이 국적이 일본 사람이잖아요. 네. 그죠? 그러면 이때 이제 가토 지국장이 그렇게 오라가라 하고 고초를 겪고 있을 때 일본 정부에서 정식으로 뭔가 항의하거나 이런 일은 없었나요? 그 당시에 그런 얘기 보도는 있었어요. 일본 정부에서 네. 뭐 좀 유감스럽다 뭐 이런 좀 사이드 쪽으로 해서 얘기는 있었고 근데 제가 그때 들은 걸로는 우리 정부 쪽에서 사실 이런 거는 좀 외교적으로 얼마든지 풀 수 있는 사안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상케이 쪽에서 유감이다. 이런 식으로 좀 사과 표명을 하고 네. 우리 청와대도 뭐 오케이 그 정도면은 우리도 받아들일게 뭐 네. 이렇게 하고 충분히 넘어가면은 정말 세련되고 자연스럽게 끝날 사건인데 예. 상케이 쪽에서는 그런 사과를 표명하고자 하는 의지가 비춘 적이 있었나요? 전혀 없었죠. 아니 이거는 상식적으로 봐도 네. 대통령이 그 큰 사고가 났는데 7시간 동안 어디서 뭘 했느냐 네. 왜 이걸 대답을 안 하느냐라고 모든 언론이 따져 묻고 지랄을 해야 맞는 일인데 그렇지. 그거를 아무도 안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네. 모두가 알지만 네. 대통령이 나와서 헛소리 했잖아요.
그렇게 구명조끼를 학생들은 입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발견하기가 힘듭니까 지금요? 갇혀 있기 때문에 구명조끼가 의미가 크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갇혀 있을 때. 예. TV 안 보셨어요? 라고 쏘아 붙여야 되는데 네. 그걸 아무도 말을 못하고 계속 몇 달 동안 있으면서 그냥 유야무야 지나가니까 그게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보기에. 웃기기도 하고. 그러니까 남의 기사 적당히 보고 그걸로 자기가 할 말을 한 거죠 사실은. 외국 기자 입장에서는 뭐 한국 정신 차려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약간 가십 비스무리하게 그냥 쓴 것 같은데 제 느낌에는 그죠? 네. 자기 블로그에 쓰듯이 그냥 쓴 그렇죠. 건데 그걸 가지고 이렇게 정색을 하면서 명예가 훼손당했다고 이 난리를 부리니 네. 당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당혹스러웠을 거고 황당하죠. 네. 이걸 그냥 벌거벗은 임금님처럼 약간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지금. 그치. 모두가 알지만 말을 못하고 있는데 이거 잘못됐다는 건 다 알잖아요. 네. 그러니까 바깥에서 보기에도 이건 약간 말이 안 되는 심하게 말이 안 되는 이 일인데 결국엔 그래서 이렇게 그냥 재판이 진행이 돼가지고 2015년 12월 달에 가서 결론이 납니다. 12월 17일 날 1심에서 가토가 무죄를 선고받죠. 당연히 무죄가 나오겠지. 그래서 무죄를 선고받고 네. 검찰이 또 고민을 하지 않았겠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이걸 항소해가지고 끌고 가서 대법원까지 올라갈 자신은 없었던 것 같아요. 부끄러웠겠죠. 네. 그렇죠. 왜냐면 이때 무죄 판결 나오고 뒤에 해설 기사들이 많이 붙기도 했었거든요. 외교 관계도 좀 걱정이 되고 이건 정말 말이 안 된다. 그리고 산케이를 언론 자유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처럼 만들어줄 이유가 뭐가 있느냐 하는 비판이 많았단 말이에요. 거기도 일본 매체 지형에서 보면 극우 매체잖아요. 그렇죠. 네. 직접 매체를 비교하긴 그렇지만 변모 씨가 만든 모워치. 그런, 뭐 폄훼하는 건 아닙니다. 네. 예. 산케이가 어떤 보도까지 하냐면 뭐 한국과 IS는 닮아 있다.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보도도 하고 뭐 그걸 칼럼으로 막 쓰는 언론이에요. 막 나가는 언론이군요. 예. 뭐 메르켈이 독일 총리가 일본 쪽에다가 이제 역사 인식을 좀 바로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니까 이제 일본은 나치 독일과는 사안이 다르다. 뭐 이런 뭐가 달라. 그리고 뭐 외국인 노동자를 국내에 들여올 때는 그러니까 별도의 그런 거주지를 만들어서 뭐 구분을 해야 돼. 뭐 이런 정도의 수준의 언론인데, 그러니까 이 싸우면서 키운다고 굉장히 자유 언론의 그런 중심으로 만든 거죠. 네. 메르켈이 그런 얘기했을 때 살이나 빼이 아줌마야 뭐 이런 식으로 썼을 법한 언론인 거네요. 그렇죠. 뭐 대부분 그 산케이에서 뭘 보도하면은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는 정도지 정색하고 싸우고 덤벼들고 이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네. 결국엔 시민단체를 시켰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시민단체를 시켜서 고발을 하고 일사천리로 막 진행을 해가지고 법적으로 문제를 삼았는데 네. 검찰 단계에서 기소하는 것까지야 자기들 마음대로 할 텐데 법원에서 판결은 자기들이 마음대로 할 수 없으니까 결국에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고 12월 22일 날 검찰이 항소를 포기합니다. 그래서 국제적으로 굉장히 비웃음거리가 됐죠. 개망신거리 아닙니까 이 정도면? 이게 아마 형사보상금도 가토가 아마 청구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뭐 그렇겠죠 당연히. 네. 할 수 있는 걸 다 했겠죠. 그러니까 그걸 물어주면 또 금전적인 손실도 나는 거고 이게 도대체 뭐 남는 장사가 아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아무도 이 기소를 왜 했는지 검찰도 알잖아요. 이게 말도 안 되는 해봤자 웃음거리밖에 안 되는 기소고 결국 무죄 나온다. 알 수밖에 없을 것이고 주변에 보조하는 스태프들도 그걸 몰랐겠습니까? 아무리 박근혜 옆에 있다고 해도. 근데도 끝끝내 밀어붙여서 검찰도 청와대에서 압력을 넣으니까 기소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결국엔 박근혜 대통령 본인이 밀어붙인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드는 거거든요. 이런 거 어떻게 할까요? 물어볼 때 대답 안 하면 네, 해야 돼. 물어나 봤을까 모르겠어요. 알아서 했을 수도 그냥 있죠. 알아서 하지 않았을까 싶고 저 일본 놈이 내 기사를 뭐 이렇게 하진 않았을까? 기사 자체를 안 읽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나는. 그 가능성이 커 보이네요. 드라마를 보셨겠지. 기사를 봤겠어 이거를? 그러면 최고 존엄을 지키는 문고리들이 알아서 저는 했을 것 같고 감히 왜냐면 뭐 이렇게 시키더라도 네. 공식적으로 뭐가 남진 않잖아요. 결국에는 기소도 검사가 하는 거고 네. 기록에는 그 사람들이 남으니까 검찰의 판단이라고 남아 있을 테니 네. 뭐 한 달이 두 달이 건너가지고 책임 없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해 저거 이 대통령을 욕보였는데 해야지 라고 해놓으면 나머지 똥을 처리하는 거는 검찰이니까. 아마 그 무렵 돼서 박근혜 대통령이 한마디를 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러니까 공개적인 자리에서
확인되지 않은 그런 인터넷상의 어떤 내용들이 전파돼서 뭐 사실로 좀 받아들여 뭐 이런 식의 워딩을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고 저는 기사를 찾아다가 처음부터 끝까지 안 읽었다는데 500원을 걸겠습니다. 그냥 뭐 산케이 신문이라는 데서 유언비어가 뭐 보고서를 받았거나 그랬겠죠. 그냥 보고를- 얘기를 들었겠지. 네. 네. 구두 보고를 받거나. 근데 왜냐면 아마 청와대 입장에서도 좀 그런 생각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월호 당일의 행적에 대해서 워낙 문제 제기를 사람들이 했었고, 네. 그러니까 이런 거를 빨리 좀 차단하려는 그런 효과? 경고의 메시지? 네. 그만해라, 7시간을 입에 올리는 순간 저렇게 된다라는 걸 좀 뭐 보여주고 그런 싶은 효과를 노린 거겠네요. 측면도 분명히 있다고 봐요. 만약에 조선일보하고 같이 문제를 삼았으면 전 언론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막 난리를 칠 테니 네. 저는 본보기 차원에서 피해가 없는 일본 언론을 세게 한번 매기고 니네들 봤지? 까불면 이렇게 된다라는 본보기를 명확하게 보여줘야 사람들이 알아서 길 거라고 판단하지 않았을까 싶고요. 그렇죠. 사실상 국내 언론을 길들이기 위한 그냥 희생양처럼 이렇게 조리돌림을 한 거네요. 국내에서 언론사가 칼럼으로 어떤 글을 썼는데 정부 부처나 정부 사이드에서 그 기자를 명예훼손으로 한 기억이 거의 없거든요. 국내 언론사로 하기에는 좀 부담이 되니까 네. 잘 됐다 해가지고 본보기로 아마 가또를 고르지 않았나. 그렇게 뭐 이런 치기에는 산케이가 나쁘지 않네요. 그렇죠. 네. 그렇지. 왜냐면 뭐 이미지도 안 좋은 매체고 이러니까. 네. 일본의 메이저 매체도 아니고 잘못 건드리면 커지는 그런 계산이 있었겠네요. 네. 여러모로 자기들은 이제 머리를 쓴다고 썼는데 네. 세게 헛발질을 하고 이걸로 국제적인 굉장한 비웃음을 샀기 때문에 정윤회 씨가 연관된 가토지국장 사건 뭐 이런 게 있었다라는 거를 후루룩 지나가신 분들은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래서 저희가 다음 시간에는 이 문고리 사문방과 정윤회 씨가 다 연루가 돼 있는 정윤회 문건 파동 요거는 하여튼 이야기가 처음부터 끝까지 굉장히 많거든요. 갓도 사건은 물 밑에 있는 징후들이 잠깐 물이 막 요동칠 때 위에가 살짝 흔들흔들하는 그 정도 사건 같다 이렇게 네. 느낌이네요. 그렇죠. 네.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엔 저희가 정윤의 문건 파동을 정리를 한번 해드리고 오늘은 요 정도에서 한번 정리를 그러면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그 끓는 물에 속으로 쏙 들어가 보는 건가요? 네. 네, 아무튼 많이 들어주시고 네. 여기저기 뭐 소문도 내주시고 유익하셨다면요. 네네.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